제 개인사를 하자면 저도 불면증이 되게 심하거든요. 그 누우면 갑자기 네. 잊고 싶은 트라우마들, 그 정신적 외상을 줬던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게 없는 인생이 정말 좋은데 네.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잊고 싶고 부끄러운 그런 과거들이나 이런 게 갑자기 떠오르면 거기에 구애받아서 잠도 못 이루고 또 다음날 뭐 좀 중요한 일정이고 그러면 전날 밤부터 설치고 막 그러던 스타일이었는데 파이어 하고 나니까 치유 많이 다르겠어요. 예, 그러니까 이제 내일 좀 늦잠 자지 뭐 어디 오늘 내일 아침에 좀 일이 있잖아요. 그러면 저녁에 그냥 한 바퀴 동네 한 바퀴라도 돌고 산책이라도 하면서 땀 좀 빼고 오면 되니까. 그러니까 어떤 그 꼭 내가 가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없잖아요. 네. 옛날에는 뭐 부서에 회식이 있다, 높은 분이 불렀다 이러면 가서 늦게까지 있고 근데 다음날 아침에 뭐 새벽에 나가야 되는 거 이런 거 아무 뭐 이야기도 못 하잖아요. 네. 네, 그런 것들에 비해서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자기 시간을 좀 내서 운동하게 되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게 참 어려운 게 좀 이렇게 자산, 돈 이런 게 없으면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괴롭히는 사람이 혹시 있는 거예요. 그래야 뭐 괴로움이 해소되지 않는. 해소되지가 않잖아요. 예, 그래서 결국 이제 저를 떠나야 되는.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축적되면 또 심리적으로 마음이 또 쫓기죠. 쫓기게 되고. 예, 그래서 나중에 나 이 업계에서 자리 없어지면 어떡하나. 그리고 또 그런 그 가스라이팅도 또 그 수용을 하게 되잖아요. 스스로. 네. 맞아, 저 사람 말이 맞아, 나 문제가 있어요. 이제 이러면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라서. 그래서 재정적 독립, 재정적인 어떤 자유를 얻게 되는 게 참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되게 많이 남았잖아요. 네. 네, 그런 날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그래서 열심히 돈 버는 이야기에 관련된 책을 쓰고 있습니다. 네. 정말 계속해서 좀 좋은 책 써주시고요. 그때마다 좀 출연도 해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불러만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또 이런 돈과 자산을 어떻게 좀 늘릴까 또 이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박사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. 우선은 그 박사님께서 좀 보실 때 요즘 증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절호의 기회가 또 왔죠. 그러세요? 예, 저는 뭐 철철 피를 흘리며 사고 있습니다. 이제 조금 웃게 됐죠. 6월 중순 정도까지 정말 힘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미국장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데도 한국은 뚝뚝 밀렸잖아요. 그래서 그때 2,300도 깨지고. 그러면 이럴 때 사야 되잖아요. 저희들의 투자 철학이 저는 방송이든 책이든 이런 데서 늘 저가 매수 안 할 거면 주식 뭐라 하냐. 10년에 한 번 오는 대박장은 항상 그 직전에 폭락이 있었다. 뭐 이런 이야기로 책을 쓴 사람이 자기의 그 믿음과 신념대로 투자를 안 하면 책을 앞으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참 근데 어렵잖아요. 예, 그래서 사서 물렸거든요. 많이 물렸죠. 2,600 깨지면서부터는 열심히 산 것 같아요. 2,300까지 한 200포인트 정도 사면서 물리니까 괴롭잖아요. 되게 괴로웠는데 그래도 이제 지난주부터는 미국 증시도 좀 안정을 찾고 우리도 이제 다행히 조금 낙폭이 진정되고 그러니까 일단 계좌도 또 약간 이제 빨간불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니까 오늘은 좀 살만합니다. 근데 박사님 이게 그 또 보면은 이게 또 지금 좀 안정됐다고 하지만 여기서 뭐 더 빠질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어요. 막 S&P는 뭐 3,400까지도 보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데 그거야 이제 약장사들 말은 뭐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. 아니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 저기 뭐 나스닥 많이 깨질 거다. 예를 들어서 S&P 4,000도 깨지고 3,000도 깨지고 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으면 정신병자 아니야? 그랬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아무도 예상 못했던 두 가지 사건이 터져서 이렇게 된 건데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날 거라고 진짜 누가 이야기했어요. 피터 자이한 그 사람이 2019년 썼던 책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할 거다 그랬지만 그 뒤 얼마나 이 사람이 비웃음을 당했지만 그때도 그 사람이 지금 터질 거다라고는 또 이야기 안 했거든요. 이런 것들에서 일단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있었고 또 두 번째가 중국이 정말 제로 코로나를 저렇게 무식하게 밀고 나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? 그래서 공급망에 또 충격이 또 발생했잖아요. 그런 것들 보면서 이게 그 스트롱맨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예상해서 시장을 대비한다 이런 건 불가능하니까 그냥 말 그대로 좀 잘 대응이지 뭔가를 전망해서 어떻게 한다 뭐 그걸 맞췄다 말이 안 되는 소린 거고 그냥 시장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부진할 거다라고는 저도 맨날 하고 다녔잖아요. 근데 이렇게 폭락할 줄 저도 몰랐던 거고 더군다나 3,000포인트
그런 식으로 지수를 전망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. 이래도 저래도 회사 잘릴 가능성이 있을 때 나오는 전망들이라고 저희들이 부르죠. 이게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제 이 애널리스트가, 이 전략가가 신뢰를 잃은 거예요.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잘릴 거니까 한번 크게 맞추자라고 외치는 그런 전망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막 그 너무 동떨어진 전망을 하는 이코노미스트나 전략가가 있으면 저 사람 되게 어렵구나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죠. 또 그런 측면이 있는 예,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걸 작년에 예상을 해서 이야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올해 그런 이야기하는 건 좀 이상하다.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. 그러면요, 박사님, 요즘에 좀 미디어를 뒤덮는 이슈가 뭐 초인플레, 뭐 경기 침체, 고환율,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좀 해소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? 아니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네. 예, 이제 시장에서 주식을 투자해서 좀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추세가 바뀔 때 잘 따라가는 게 추서 추종 모멘텀이 있고 하나는 좀 밸류가 너무 비싸다 싶을 때 팔고 밸류가 너무 싸다 싶을 때 사는 이 두 가지 세력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 모멘텀 투자자, 추세 추종 투자자들은 좀 매도 쪽에 기울어져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저같이 이제 좀 매크로를 보고 뭐 악재 뭐 앞으로 더 나올 거다. 근데 이 정도 레벨은 굉장히 매력적이다. 그러니까 고점 대비 1000포인트가 빠졌는데 여기서 주식을 못 살 거면 앞으로 주식 안 하는 게 낫다. 뭐 딴 걸 하는 게 낫다. 왜 주식이라는 자산은 이럴 때 팔면 이건 다음에 비싼 값에 사야 될 때 그 심리적 저항감 때문에 못 산다. 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저는 일단 후자 쪽에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전자 쪽에 계시는 모멘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등이 약할 때는 또 매도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시장이 폭락 후 잠깐 반등이 나오는 정도에 불과하고 이 반등이 세지 못하면 또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, 특히 공매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서 일단 시장은 지금 1차 바닥 정도인 거지 진짜 진바닥이냐에 대한 테스트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그 아마 테스트 과정이 올해 하반기에 어떤 게 나오면 진바닥 테스트라고 보면 되냐 하면 이제 역실적 장세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그게 진짜 바닥 테스트를 한 번 더 가게 될 텐데 이제 그때 보통 뭐가 나오냐면 어닝 쇼크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.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을 1000포인트 폭락한 다음 하향 조정을 하기 시작하시고 원래 저도 그랬고요. 왜 그러냐면 이게 혼자 맞추는 것보다 같이 틀리는 게 편해요. 제가 완전 그냥 업계 이야기를 너무 하나요? 오늘? 그래서 함께 틀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. 그래서 일단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해놨는데 주가 폭락하기 시작하면 그걸 하향 조정을 빨리 못해요. 왜냐하면 상향 조정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익은 잘 나오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슬슬 이제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이익 전망이 본격 하향 조정이 올해 아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어닝 쇼크 해서 이제 역실적 장세에 나오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좀 한 번 더 공포에 빠지는 시기는 나올 수 있다. 근데 그게 이제 전저점을 깰 것인지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다. 근데 아무튼 모멘텀 투자자들의 매도가 그때 한번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이 완전 바닥이라고 말은 못하겠다. 그 바닥은 아직 알지 못하고 또 하반기까지 가서 그러한 실적들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주식을 모아가는 거는 유효한 건가요? 예,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일단 뭐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너무 싸니까 고점에서 1000포인트 빠지면서 뭐 기업들의 이익 전망 이런 것들의 하향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레벨이거나 또 밸류에이션상 지금 역사상 최저 레벨까지 왔거든요. 우리 주가가 대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빠진 거죠. 그 이익이나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이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가 저희들이 좋아하는 또 이런 역발상 투자 저가 매수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호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이제 신용 청산 반대 매매에 따른 주가 폭락이 나올 때는 이게 지나고 보면 그게 대체로 가장 바닥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시기가 나왔을 때 사둬서 한 1년 지나고 후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돈을 빌려서 주식을 투자하다가 우리 뭐 스탁론 이런 걸로 투자를 하다가 이제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이게 반대 매매가 나와요. 근데 그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돈 되는 모든 걸 다 팔아서 어떻게든 증거금을 담보를 더 제공해서 이 청산을 막으려고 하거든요. 이제 그때 뭐 금도 팔고 채권도 팔고 오만 걸 다 파는 거죠. 그래서 지난 6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식, 국채, 회사채, 금, 원유 다 빠졌잖아요. 이게 전형적인 반대 매매 나올 때의 특성이에요.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가 지나고 보면 한 1년 정도를 보면
대충 바닥이더라고요. 그런 과거의 경험 여기다가 또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이런 걸 보고서 사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좀 쫓기는 분들도 많고 주식에 대해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약간 이제 오늘 사면 좀 내일이 아니더라도 금방 좀 오르기를 바라고 이런 심리가 좀 팽배한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실망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. 왜 그러냐면 이익 전망이 그러니까 상반기 LG생건 혹시 기억나세요? 주가 뭐 160만 원, 150만 원 넘던 주식이 50만 원대 또 잠깐 갔죠. 그럴 정도로 주가가 폭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업은 굉장히 미래가 밝고 앞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이익 전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기업이 갑자기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나오는 순간 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매도가 나오거든요. 그런 종목들이 하반기에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현재는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은 이거는 괜찮을 거야라는 기대가 있을수록 아직 바닥은 좀 더 남아있을 수 있는 거고요. 역설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이 막 팍팍 하향 조정되고 기업 실적이 좀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양상이 나올 때가 차라리 진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많다. 그래서 저는 걱정이 좀 올해 연말 한 해를 총괄하는 이익이 나올 때 그래서 2022년도 결산이 내년 초에 나올 텐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그 내년 초 사이가 아마 제일 시장이 개별 종목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실력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성과 격차가 나는 그런 시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지금은 이제 동반 폭락에 있는데 지금부터 내년 초 정도까지가 이제 그런 시기들 정말 이 불황에도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확연하게 갈릴 가능성이 높죠. 그러면 지금 산다는 거는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봐야죠. 보고 확실하게 바닥을 잡는 방법 따위가 있다면 이미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가 다 부자 됐지. 그렇지 않습니까? 뭐 그거야 근데 이제 근로소득도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투자만으로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는 않았으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월급 받아서 열심히 물 타면서 성공한 거지 이게 뭐 칼같이 바닥을 잡은 거는 잘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칼같이 바닥을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주식은 하면 안 되는 비즈니스 같고요. 이쪽은 아닌 것 같고요. 여기는 사람들의 공포와 그 탐욕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정글이기 때문에 지나고 난 다음에 바닥이다 고점이다를 아는 거지. 그때는 잘 몰라요. 이번에 3,360포인트 갔었을 때도 지난 6월에도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때가 참 그랬지 이러는 거지.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 갈 거다라고 또는 조정 후 재상승 뭐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지. 정말 이렇게 시장이 거기서 1,000포인트 빠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바닥을 잡겠다는 그런 좀 죄송합니다만 헛수고는 그만두고 적정한 레벨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추세가 바뀔 때 따라갈 수 있는 뭐 기술적 분석이든 수급에 대한 어떤 촉을 가지든지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고 그게 둘 다가 안 된다면 인덱스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냐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순간이 바닥일 수도 있는 건가요? 그럼요. 지났을 수도 있죠. 그렇구나. 그래서 지금부터 좀 싸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씩 사는 게 유효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예, 그렇죠. 저처럼 너무 빨리 사지 말고요. 저는 2,500 가니까 너무 횡재한 기분이 들어서 왜냐하면 고점에서 한 800포인트 빠졌으니까 야 이렇게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가 또 지나고 보면 이 정도 레벨에서 사서 뭐 물리겠어? 이러면서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했는데 야, 2,300 가는 데는 정말 저도 놀랐거든요. 아니, 여기서 또 패닉이 또 오잖아요. 거기서 10%가 또 빠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시장이라는 게 어디 바닥을 또는 아무리 투자 경험이 많다고 해서 지금이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신에 대해서 좀 안도감을 주는 스스로에 대한 위안이지 객관적인 그런 판단은 쉽지 않은 거죠. 그럼요, 박사님. 지금 좀 매수에 가도 좋은 주식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. 근데 이제 좀 저는 수출주, 중후장대 수출주를 보고 있죠. 그러니까 BBIG 빼고 수출주 찾고 있습니다. 왜 BBIG를 빼냐 이렇게 어떤 분이 많이 물으시는데 그게 죄송합니다만 고점에서 잡은 분들이 너무 많은 주식은 그 뒤 되게 고생하더라고요. BBIG 한 번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. 그러니까 2000년에 주도주. 이번 장에 그러니까 200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도주들은 이제 좀 조심해야죠. 왜냐하면 이 주도주들이 다시 가기 위해서는 뭔가 그 비슷한 환경이 조성이 되거나 아니면 그 이전처럼 싸거나밖에 없는데 일단 비슷한 환경은 아직 아닐 것 같잖아요.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중이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진정된다 하더라도
그때처럼 디플레 환경은 아닐 거 아니에요. 금리는 오를 때는 급하게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천천히 떨어지잖아요. 그런 걸 생각하면 좀 저는 시장이 회복된다 하고 하더라도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주도주 쪽에서 주도주가 나오겠는가. 또 두 번째 지금 환율이 1,300원인데 이 정도 환율이 지금 벌써 6개월째 지속되고 있잖아요. 연초부터. 이 정도 환율 1,200원에서 지금 1,300 초반까지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게 만약 한 1년 정도 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익 못 내는 수출주는 수출주도 아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그 마진, 영업 마진이 대충 10% 정도인데 그러니까 매출액 100원 내면 10원 이익 나는데 지금 수출하는 기업들은 100원 똑같은 100원에 수출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$100 수출을 하더라도 옛날에는 그 $100 수출로 우리가 버는 돈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1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 매출액이 늘어난 효과가 있잖아요. 1조면 1조 3천억대로 막 이런 거. 그런데 원가도 오르겠지만 그 정도 환율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이익을 못 내면 그 수출 기업들 중에서도 투자하면 안 되는 좀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런 기업들을 좀 선별해낸다고 보면 뭐 우리나라의 수출 대기업들 중에서 BBIG의 어떤 카테고리가 아닌 기업들은 수출 대기업 중에서 찾아보면 좋은 성과가 그 중에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반도체랑 자동차. 예, 반도체, 자동차, 조선, 화학, 네. 철강, 화장품도 우리 수출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최근 들어서서 이제 그 바이오도 수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난번 예산 배터리 바이오에서는 이제 제외돼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또 디스플레이 쪽도 뭐 지금 업황은 안 좋다고 그러지만 거기도 이 환율에서도 이익 못 내면 곤란한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 또 부품들 이런 쪽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쪽 부분에서 좀 찾아보면 성과 낼 수 있는 기업들은 있지 않겠나. 한 1년 정도를 진득하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또 매력적인 기업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서 뭐 하나 고르기가 힘들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네. 또 달러 투자 하면은 또 홍진욱 박사님이시잖아요. 예. 제가 주식 사고 있는 것도 네. 달러 팔아서 주식 네. 사고 있는 거니까요. 달러는 좀 어떻게 보세요? 더 올라갈 수 있어요. 그거는 네, 왜냐하면 우리가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. 미국 달러가 너무 강세라서 딴 나라들 금리 다 죄다 지금 올리더라도 그렇게 많이 못 올리고 있는 중인데 혼자 자이언트 스텝 하고 있잖아요. 뭐 다음 주인가요? 그때 열리는 미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0.75%도 인상할 것 같고 우리도 0.5% 정도 인상을 할 텐데 이렇게 금리 인상이 뭐 팍팍팍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굳이 딴 데 투자할 필요가 없거든요. 그냥 달러 채권이 지금 제일 매력 있는. 그래요? 아니, 금리가 너무 높아요. 미국 모기지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한 6% 가까이 되거든요. 네, 그런 거 살 수 있는 상품들이 미국에 많잖아요. 또 미국 국채 금리도 3%고 10년물 국고 금리 그 달러 이자가 3%면 그 주식은 뭐 합니까? 그러니까 그 정도 매력 있는 채권들이 즐비한데 달러로 돈이 막 쏠리죠. 그래서 우리만 원화가 약세인가가 아니라 전 세계 달러 빼고 다 약세라서 우리 환율도 끌어올라가는 거라서 뭐 좀 더 갈 수 있다. 근데 그게 뭐 1,300원이 뭐가 중요합니까? 지금 미국 달러 인덱스가 지난번 고점을 뚫었는데 그런 거는 의미 없는 거고요. 우리끼리의 환율 레벨에 대해서는 그건 뭐 그냥 우리끼리 보는 거고 글로벌 달러 입장에서 보면 미국 달러 강세네 그러면 원화 셀 이렇게 되는 거죠. 그건 어쩔 수 없다. 그런데 뭐 무한정 가지는 않을 테니까 네. 일단 저는 뭐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변곡점이 한번 오지 않겠냐. 그래서 이제 주식도 사는 거고. 왜냐하면 달러가 환율이 급등하는 때는 주식이 힘들어요. 근데 이제 환율 급등세가 좀 진정될 때쯤 되면 한국 주식도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하러 돌아서는 경우들을 종종 봤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 중에 한번 환율이 꺾이는 좀 진정되는 시기는 오지 않겠나. 근데 아직은 뭐 좀 더 달러 강세에 더 무게를 둡니다. 그러니까 환율은 조금 한 5, 6개월 이 정도 보는 거네요. 예, 이번 하반기 중에 한 9월은 돼야 일단 뭐가 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때 뭐가 있냐면 그 8월에 미국 잭슨홀도 있고 9월에 또 미국의 분기 말 또 연방 공개시장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크게 수정하면 큰일 나는 거고요. 그럼 환율도 강세인 거고.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저는 인플레가 거의 꺾였다고 보는 쪽에 있는 입장이니까 이러면 대충 하반기에는 미 연준도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서서히 엑셀 밟는 걸 좀 약하게 밟기 시작하면 환율도 좀 진정되지 않겠냐 보는 거죠. 그리고 그 환율이 만약에 좀 진정되고 돌아선다고 했을 때 원화 강세로 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수출주가 또 외국인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건가요? 거죠. 왜냐하면 이 레벨에서 이익 못 내는 회사는 안 살 거고 이 레벨에서 이익이 난다 생각되면
외국인 입장에서는 또 우리나라 주가가 고점에서 지금 30% 빠진데다 환율은 20% 올랐잖아요.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한국의 웬만한 주도주 수출 기업이 다 50% 빠진 상태예요. 그럼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만 하죠. 환율만 안정되면. 그 환율로 먹고 수출주로 먹고 이러면 되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우리나라 네.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환율이라도 급등했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도 또 올라가 있고 또 이런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부분들이 지금은 시장에서 아무도 그걸 쳐다보지 않지만 좀 안정만 되면 한번 또 쳐다볼 만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. 아, 네, 그 박사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딱 들으니까요. 되게 이 주식시장 현재 보고 있으면은 한숨만 나왔는데 좀 명쾌해지는 것 같습니다. 예, 아니 뭐 저도 예상은 못했고요. 왜냐하면 1월에 그 반대 매매가 좀 나왔어요. 그래서 야 이거 찬스다 하고 들어갔는데 3, 4월이 됐는데 다시 신용을 엄청 땡기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고 한 번 더 오겠구나.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때부터는 스탑했는데 사는 건 좀 스탑했는데 그래도 6월에 이렇게까지 심하게 폭락할 줄은 저도 몰랐죠. 그래서 6월에 열심히 사긴 했는데 참 사면서 계속 물리니까 그러니까 호가를 밑에 대놓고 매수를 넣었는데 다 체결이 되니까 문자가 탁탁탁 날아오잖아요. 아침에 이제 그 주문해놓고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 출근하는 길에 계속 징징 울다가 괴롭잖아요. 저도 우울해졌는데 그래도 지지난주 미국장 반등 지난주 한국장 반등하면서 저도 약간 아유 뭐 내가 언제 1년 보고 사는데 왜 자꾸 일희일비하지 마 하고 스스로에게도 좀 그렇게 달래는 시간이었어요. 홍 박사님도 조금 힘들었다고 하니까 그럼요. 시청자분들이 위로받을 것 같아요. 아유, 그거 안 힘들 수는 없죠. 근데 저는 특히 또 좀 괴로웠던 게 달러를 계속 들고 있었으면 엄청 돈을 잘 벌었을 텐데 더 올라갈 달러 지금 계속 팔아면서 샀으니까 1200한 50원부터 계속 팔아서 1300원 초반까지도 계속 지금 팔고 있으니까 네. 그거 그냥 놔뒀으면 5% 수익이 더 났을 텐데 그걸 지금 열심히 팔아서 떨어지는 걸 계속 샀으니 사실은 좀 손해를 본 거죠. 그래서 너무 빨리 샀다.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의 최대 문제가 뭐냐면 이거 손이 좀 빨리 나가요. 부끄럽습니다. 네. 그럼 박사님 이번에 좀 궁금한 게 만약에요. 예를 들어 지금 그 1,000만 원 정도가 있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좀 매수를 해가신 거예요? 뭐 한 50만 원씩 한 6개월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러세요? 네. 많이 이제 사신 건 아니네요. 그런데 이제 가만 안 뒀으면 좋았을 걸. 그래서 저도 손실은 좀 본 게 일단 한국 주식 아예 제로는 아니었으니까 원래 좀 갖고 있었는데다가 미국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달러가 이제 환율이 급등해서 달러랑 원화 비중이 5대5를 맞춰놨는데 한 6대4가 된 거예요. 그 달러가 6, 우리 원화가 4가 된 거죠.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장이 괜찮았잖아요. 그래서 그 비율이 점점 너무 달러가 커지니까 한 10% 정도 매도해서 이제 한국 주식을 사장하고서 이제 자산 배분으로 자산 배분으로 이렇게 사고 있는 중에 물리니까 어디까지 빠지나 보자 이러고 이제 좀 빨리 빼죠. 홍 박사님 정도면 되게 쿨하실 것 같은데. 아니 쿨하긴 한데 네. 그래도 간혹 자다가 벌떡 일어나죠. 한 달만 늦게 살 걸. 또 워낙 금액이 크시니까 또 그런 게 아닐까. 예, 그렇죠. 이제 작년 연말이랑 올해 6월에 이제 6개월 지났으니까 저희들 자산 부채 상태표를 둘이 이제 와이프랑 둘이 앉아가지고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. 하는데 야 이거 진짜 오래간만이다 그랬죠. 그러니까 마이너스 난 게 진짜 오래간만의 일이어서 2018년에 이후 4년 만이죠. 근데 2018년도 큰 손실은 안 났었는데 이번에는 좀 너무 제가 빨리 사서 이번에는 좀 손실이 나니까 오빠 어떻게 해 그러더라고요. 열심히 원화 채굴할게. 열심히 책도 쓰고 강의도 다니고 그러면서 물타기 해야지 뭐 이러고 있습니다. 혹시 박사님 그 채권도 사셨나요? 네, 우리 한국 채권 많이 사고 있죠. 그러세요? 예, 그래서 오늘 짭짤했습니다. 오늘은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. 금리가 많이 빠졌어요. 역시 다양한 걸 아시니까 너무 예, 그래서 근데 것 같아요. 한국 채권도 근데 작년 대비 10%나 빠져가지고 이런 일은 제가 투자하고 처음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갑자기 금리 채권에 투자하면 잘해야 마이너스 2, 3% 정도 손실을 막는데 이 올해는 마이너스 한 10%까지 가더라고요. 그래서 열심히 샀죠. 열심히 샀는데 이것도 살 때마다 물리니까 부끄러워. 아무튼 올해는 한국 주식 채권 사가지고 계속 상반기 내내 그냥 물타기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6월 딱 지나니까 좀 살 것 같습니다. 특히 채권에서 좀 살 것 같습니다. 그 김경록 그 미래에셋 그 혹시 대표님 아시나요? 알죠. 전번에 그 어디 토론회에서도 뵀습니다. 그 채권 투자 거의 전문가 그렇죠. 라고 하시는데도 물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형님도 물리셨대요? 네. 그럼 조금 위안이 됩니다. 얼마 전에 그 포럼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했었는데 점잖으신 업계에
저희들 증권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약간 날라리들이 있잖아요. 근데 아주 중후하신 선배님이시죠. 존경합니다. 네.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주식도 사시고 달러도 모으시고 또 채권도 모으시고 다양하게 또 자산 배분하시면서 투자를 하고 계시고 예전부터 항상 자산 배분 강조해 주셨고 저 궁금한 게 혹시 그 자산에 암호화폐는 혹시 안 들어가나요? 조금. 들어가세요? 예, 조금 있어요. 그러세요? 작년에 책 쓴다고 사서 물렸어요. 책 쓸 때 공부가 좀 필요한데 결국 좀 사야 공부가 되잖아요. 이게 정말 너무 의외 같은데. 네, 그래서 사서 네. 예, 여러분 정말 제가 고점에서 잡은 사람입니다. 여기 한 3분의 1 토막 났죠 지금? 지금 힘들었어요. 거의 70% 고점 대비해서 비트코인 같은 예, 얼마 안 사긴 했는데도 화끈하더라고요. 그렇구나. 그 아들놈하고 둘이 대화를 하다가 이제 지금 대학 다니는 아들이랑 이렇게 하다가 아빠 근데 이제 책을 쓸 거면 코인 이야기를 안 쓰면 아빠 책이 안 팔려. 맞다, 네 말이 맞다 그러고 그때는 이제 사서 공부를 했죠. 매매 포지션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, 사실. 좀 또 물려야 또 머리에 열이 약간 오르면서 공부하게 되잖아요. 조금 갖고 있습니다. 그러시군요. 그러면 그 좀 궁금한 게 조금은 하고 계신데 그게 좀 자산으로서 소액으로 포지션을 잡으신 것 같으신가요? 아니요,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어요. 이 자산의 특성을 아직도. 그래서 제가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저만큼 한 사람 잘 없을 텐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마다 주장하는 포커스하는 부분이 다 다른 것 같아요. 좀. 그래서 그 공급이 제약된다라는 부분부터 기존에 존재하는 신용화폐, 그 피아트 머니라고 하는데 그거를 대체하는 어떤 자산으로서의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탈중앙화를 또 되게 중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 포인트에 따라 조금씩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대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런 쪽에 중점을 많이 두고 거기에 투자를 하면 안정적인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고 또 반대로 이제 탈중앙화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자유로운 거래, 개인의 어떤 비밀, 정보 그리고 정보에 의해서 전횡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가 중시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번 일종의 좀 코인 뱅크런에 또 상처를 많이 입으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한편에 계시는 분들은 희소성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 속에서 화폐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코인이다.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 더 스타일마다 다 다르시긴 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는 뭐 일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투자를 하고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공부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고 아직은 그냥 전체 제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의미 있는 그런 배분은 아니고 1% 미만 그 정도로 자산의 1% 미만 1%도 안 되는 것 같네요. 그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. 홍 박사님께서 정말 공부 정말 많이 하시고 독서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근데 이제 맨날 그 코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식한 이코노미스트로 취급받고 있죠.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그 암호화폐 조심스럽게 한번 다가서시면 좋으실 것 같고 혹시 또 요즘에 또 그 TQQQ 그것도 갖고 있습니다. 다 갖고 계시네요. 예, 작년 8월에 제가 제 블로그 제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. 저 유튜브 채널에 30대라면 TQQQ에 투자하지 말라는 그런 동영상을 올렸어요.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고점이었네요, 그죠? 그때 왜 그걸 했냐면 이제 30대는 20대까지는 아들도 그렇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 초기고 이거저거 투자해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도 그렇게 적은 편이고 또 단타가 좀 많아서 그런데 이제 30대 정도 되면 이게 결혼 자금이라든가 이 큰 인생을 중시하는 뭉칫돈을 레버리지하는 상품에 넣는 거는 그 뒤에 그 충격을 회복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투자의 태도에서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뉘앙스로 되게 조심스럽게 영상을 올렸는데 난리가 났거든요. 뭐라고요? 아니 뭐 이제 사다리를 걷어차는 꼰대 진짜요? 뭐 그런 댓글들이 수천 개가 달려져 많이 지웠습니다 제가. 왜냐면 욕을 하는 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많이 지웠는데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게 조급하다. 굉장히 조급하다.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. 그래서 이 마음을 좀 알아보고 있다 조금 샀어요. 샀는데 지금 80% 빠졌죠. 80%도 빠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때 사보니까 알겠더라고. 와, 그 변동성도 반등할 때의 쾌감, 폭락할 때의 그 무서움이 느껴져서 이게 전형적인 또 그 도파민, 사람 마음에 그 도파민 있지 않습니까? 그 중추신경 쪽에 작용을 하는 그런 면도 있구나. 이게 왜 열광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일단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펀드들이고요. 두 번째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그 암묵적인 코스트도 올라가게 되고
그러면서 시장의 조정이 반복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수익이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의 상품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투자를 보니까 정말 실시간으로 주는 게 보여서 지금도 열심히 갖고 있고요. 얼마 전에 좀 물타기도 했습니다. 너무 적어져가지고요. 일단 관찰할 때 아예 관심이 없어질 정도로까지 박살이 나니까 좀 물타기도 했습니다. 여러분 저 TQQQ도 가지고 있는 이코노미스트. 그러니까 이게 TQQQ랑 비트코인이랑 이게 많이 비교들 하시면서 차트가 거의 똑같아요. 비트코인보다는 안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무슨 말을 한번 해보고 그런 이야기를. 그리고 또 지금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때 이제 부의 뭐 사다리를 걷어차는 내용을 왜 이렇게 콘텐츠로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. 또 지금은 왜 TQQQ 사라고 했냐. TQQ에 거의 이렇게 몰빵하시는 유튜버분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. 몰빵은 안 좋은 거죠. 저는 TQQQ를 하고 싶다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내에서 극히 일부로만 하고 또 TQQQ가 손실 90% 80%가 나더라도 그거를 전체 자산의 비중에서 최저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으면 아예 시작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쪽에 사람입니다. 네. 이렇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또 사고 파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서 또 비트코인과 TQQQ, SOXL, 최대 레버리지 상품 이런 것들은 공부 차원에서 아주 소액만 갖고 있습니다.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한번 홍 박사님의 그런 포트폴리오 차원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.